근데 여기 안 보이시겠지만 요 맨 앞줄에 딱 네 자리가 휠체어석으로 돼 있더라고. 장애인석이 아니라 휠체어석. 근데 왜 내가 시각장애인 1급인 내가 휠체어석에 앉으면 꼭 불법을 저지른 행위를 한 것 같은 죄책감이 들어서 차마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아니, 장애인, 시각장애인인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으라고? 그게 너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쭈그려 앉아 울고 있지 말고 집 바깥을 나오라고? 아니, 누구는 집 바깥을 나올 줄 몰라서 집 바깥을 나오는 게 목숨 걸고 나오니까 힘드니까 그냥 안에 있는 거일 수밖에 없는 그거를, 적어도 복지를 하겠다는 사람이면 최소한의 사회복지가 뭔지, 장애인이 사회 안에서 지금 어떤 현실을 겪고 있는지 할 수 없는 조건인 거를 알고는 있는 거니?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 하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보러 갈 수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 볼 수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일 할 수도 없고, 내가 가고 싶은 곳 갈 수도 없고, 모든 게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없게 모두 막혀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평생을 산 제 입장에서는요,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된 것 같은 느낌밖에 사실 안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김혜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깥으로 많이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뭐 식사도 같이 하고, 공원에서 같이 즐기기도 하고, 또 이제 많은 공연들이 새로 많이 또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길거리 공연도 있고, 각종 문화의 어떤 이제 그런 향연들이 코로나 이전만큼은 될 수가 없어요. 아직은. 왜냐면 외국에서 이제 공연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케이스들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영화뿐만 아니라 뭐 길 공연, 그 다음에 각종 운동 경기들,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뭐 뮤지컬,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유롭게 앉아서 취식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를 수 있고, 네, 아주 이제 좋은, 조금은 좀 이 가슴에 응어리진 게 좀 풀릴 수 있는 그런 문화 환경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50년을 그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 아니 뭐 그건 또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만으로 한 2년 한 2개월? 한 이 정도 정말 어디 뭐 여행도 못 가, 뭐 사람도 만나지도 못해, 뭐 문화생활도 못해, 사실 굉장히 답답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 해갖고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는 뭐 이런 현상들도, 없던 현상들도 드러나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것들을 어떤 해방구가 풀어졌잖아요. 방역 조치도 다 풀어지고, 그러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 뭐 영화도 보러 가, 뭐 돈이 없어서 못 가지, 영화가 없어서 못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놀이동산, 아유 또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 아유 너무 많이 올랐어, 놀이동산도. 거기다가 뭐 좀 이제 콘서트, 내가 좋아하는 가수, 내가 좋아하는 뭐 이런 아티스트들이 하는 이제 공연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거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리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년을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도 뭐 또 하도 또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하잖아요. 근데 나는, 50년을 아무것도 못했거든. 근데 끝끝내 하여간,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뭐 해방군이 뭐 이런 거 한다고 어차피 못 즐길 거라는 거죠, 저는. 근데 왜 이런 부분에서, 아니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못 즐기는 건 그렇다 쳐더라도, 내가 최소한으로 즐길 수 있는 환경조차가 안 돼서 못 즐기는 것은 사람을 그 두 번 정말
피를 토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5월이라. 예. 제가 얼마 전에 청문회를 봤는데 뭐 제가 나서서 뭐 특정 어떤 그 후보자? 예. 내정자, 예. 특정 내정자를 낙마운동을 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그럴 자격도 없고 뭐 그래야 할 이유도 없고. 근데 적어도 저는 보건복지부 장관만큼은 정호영 씨는 아니다 라는 것에 저는 정말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원래도 그랬어요. 알잖아. 우리나라에서 다른 건 몰라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몇 가지. 2가지. 나는 3가지로 와요. 나는 3가지인데 하여튼 국민적으로 공분을 사는 입시비리, 그 다음에 병역비리, 이 2가지에 이제 저는 박사다 보니까 저 논문을 정말로 박사 논문을 힘들게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박사 논문 쓰기 전에 예비 논문을 써서 그게 어느 정도 통과가 돼야 박사 논문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수료를 마치고 박사 논문 이전에 한 편의 논문을 더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2편을 썼어요. 근데 이 논문 갖고 장난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디에 수장이, 부처의 수장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게 저의 확신이고 소신입니다. 근데 더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잖아. 근데 나는 도대체 이 보건복지부를 누가 이렇게 묶었는지조차도 묻고 싶어요. 보건과 복지는요, 이 보건은 의료 쪽이고 복지는 사회복지입니다. 근데 이게 왜 하나로 묶였을까? 앞자리가 똑같이 자음이 비읍이라서 묶인 건가? 그 정호영 씨가 질의 중에 그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그 삭발하신 거 다 그거 정말 네이버 창 뭐 이런데 그냥 이렇게 띄워지는 뉴스로도 보통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그냥 9시 뉴스 뭐 일단 뉴스, 네. 뉴스를 제가 보면 뭐 헤드라인 뉴스로는 안 나왔지만 꽤 많은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모르시더라고요. 그거 뭐 예전에 뭐 라면 값이 얼마냐, 뭐 버스 값이 얼마냐. 그거는 모를 수 있다 칩시다. 라면을 솔직히 누가 딱 라면만 사지 않고 요즘엔 다 이렇게 띡띡 바코드 찍잖아요. 근데 라면만 사? 보통 마트 가서 사면은 카트에 이만큼 짐 실는데 그중에 뭐 라면 값이 얼마니 꼼꼼히 따지시는 그 꼼꼼족도 있지만 그냥 뭐 어쩌면 뭐 다 찍었겠지 하고 뭐 총 액수만 보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모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뭐 자기 관용차든 뭐든 자기 차를 이용하지 뭐 버스 타고 다닐 일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어쩌다 진짜 시간이 급하면 이제 지하철은 약속 시간을 맞추기가 쉬우니까 뭐 어쩌다 한번 지하철을 탈 수 있을지 몰라도 버스값을 모를 수는 있어요. 솔직히 저도 버스값 1250원 이유는 모릅니다. 버스를 타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아마 안 오른 걸로 저도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시겠다는 분이 발달장애인 부모가 삭발식을 하는 줄도 몰라. 왜 하는지는 하는 줄도 모르니까 더 모르겠죠.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시는 분이 그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뉘앙스의 질문이었더니 와 대답이 가관이야. 이제부터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복지에 뭐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복지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회복지죠. 뭐 아직도 뭐 내가 봤을 때는 그 이제 막 뒤집기 하는 정도 수준이에요. 예, 신생아가 태어나서 목 가누고
예, 이제는 뒤집기. 아이, 그래도 기간은 한 20년 됐단 말이에요. 근데 20년 동안 그럼 여태까지 뭐 하고 있다가 이제부터 관심을 가져요? 이제 장관이 되는데 이제 관심 가져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먼저 왜 보건복지부인데 단 한 번도 사회복지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사회복지 쪽 관련돼서 수장을 맡은 기억이 없어요, 제가. 뭐 중간에 뭐 이렇게 장관들이 바뀌기도 하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 다 보건 쪽이에요. 그러면 이게 보건복지부를 분리해서 보건은 뭐 질병관리부 해갖고 지금 질병관리청으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걸 승격해서 질병관리부 해서 질병과 의료 쪽을 아예 따로 띄고 그 다음에 복지는 그냥 사회복지부로 가야지. 세상 의료하고 복지가 어떻게 같을 수 있는지 나는 그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어. 이러다 보니 제가 그분은 본의 아니게 자 이제부터 관심을 갖는 분이 장애인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형성됐는지는 아시는지, 그냥 아픈 사람과 장애인의 차이는 뭔지 그거는 아시는지, 그리고 지금 장애 복지라고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현실적 허점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제가 그분을 여기다 앞에다 갖다 놓고 하나하나 브리핑 시켜가면서 교육을 시켜드려야 되나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그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 제가 그분은 적어도 사회복지를 담당하실 수 있는 전혀의 준비가 안 된, 즉 뭐 각종 뭐 무슨 연루된 뭐 그런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분에 대한 저는 낙마에 강력하게 제 목소리를 냅니다. 자, 제가 이제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활동기간에 제가 지난 시간에 부정수급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 만약에 제가 묻겠습니다. 자, 이곳이 경희대 평화의 전당입니다. 이곳은요 공식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게 만든 공연장이에요. 허가받은 공연장. 예, 그러니까 목적이 공연을 목적으로 한 곳입니다. 그래서 공연이나 뭐 시상식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 평화의 전당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요. 근데 여기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제가 이 공연을 간 이후로는 이제 공연장을 갈 마음도 없고 공연을 보러 가고 싶을 만한 대상도 없고,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어제 몇 번 갔었어요, 공연장을. 근데 그 공연장을 간 이유가 사실 공연이 너무 보고 싶어서도 있지만 공연이 너무 보고 싶은데 마땅히 함께 가기가 좀 애매한 분들이 티켓을 들고 와서 같이 갈래?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음악도 좋아하고 춤도 좋아하고 그 무드 뭐 보이겠어요? 뭐 뮤지컬 같은 거 하나도 몰라요. 그래도 그냥 그 막 사운드, 그 다음에 그 배우들의 막 호흡, 막 그냥 대사밖에는 모르지만 그냥 옆에서 약간 이게 이런 내용이야 이렇게 알려주면 거기에 중에서 제 스스로 혼자서 막 상상하면서 보는 거 뭐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쫓아갔죠. 뭐 영화관도 사실 별로 전 영화관 가는 거 안 좋아하는데 또 이게 나도 사회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한국 영화는 주로 대사로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한국 영화 위주로 이제 갔고, 근데 이제 그거 안 간 거는 한 10년 됐고요. 예. 근데 요게 이제 마지막 제가 간 공연인데, 이게 이제 김남길 씨가 이렇게 대형 공연장에서 팬 미팅 겸 뭐 콘서트를 한다고 해서 제가 여기 이제 직원을 시켜서 예매를 해서 이제 갔습니다. 근데 여기 안 보이시겠지만 요 맨 앞줄에 딱 네 자리가 휠체어석으로 돼 있더라고요. 휠체어석.
장애인석이 아니라 휠체어석. 자, 그러면 시각장애인인 내가 앞에서 보고 싶어서, 아니 물론 앞에서 본다고 해도 뭐 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가 이렇게 좀 바로 앞에 있으면 뭐가 막 이렇게 좀 닿을 것 같고, 혹시 알아요? 막 불이라도 막 이렇게 번쩍번쩍한 게 느껴지잖아. 그럼 난 앞에 앉고 싶지. 근데 내가 만약에 휠체어석이라고 하니까 거기는 뭐 비어 있겠죠? 휠체어가 들어갈 만큼의 공간이 있겠고. 그러니까 1층을 안 내려가 봐서 몰라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러면 내가 휠체어를 빌려서 그 자리에 앉았어. 근데 이제 제가 다리가 불편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장실을 갈 때 휠체어에서 이렇게 내려서 두 발로 이렇게 뚜벅뚜벅 해갖고, 왜냐면 나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니까 휠체어를 이렇게 운행해갖고 가는 게 더 불편해요. 그냥 그 보호자 손 붙잡고 가는 게 빠르지. 그리고 제가 그 화장실을 한번 가보니까 공연장에 연결되어 있는 화장실은 다 폐쇄를 시켜놨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제작진이나 출연진이나 이런 사람들과 일반인이 섞이면 또 이제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건 당연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한 층을 올라가든가 한 층을 내려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로 막아놨더라고요. 그 당시 그 휠체어석에는 단 한 대의 휠체어도 오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 예매를 할 때 직원들이랑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대표님도 장애인인데 아니 휠체어를 꼭 뭐 안 탔다고 이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돈 내고 다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서 그냥 장애인, 그냥 어차피 장애인인데 불법도 아니고 휠체어 빌려서 그냥 타고 여기 앉으세요 이러는데, 근데 막 고민을 했어. 막 그러고 싶은 거야 나도. 솔직히 내가 다리가 불편한 건 아니지만 나는 안 보이니까 앞에 앉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저 2층 아주 그 구석탱이 자리에 앉았거든요. 그러면 2층이니까 3층부터 그 깜깜하잖아 공연장이. 거기 이렇게 그 계단을, 전부 다 계단이야. 그 계단을 막 이렇게 발로 이렇게 더듬 하면서 내려와서 2층 어디를 이제 찾아서 앉았어요. 그리고 화장실 가려면 또 그 짓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화장실도 좀 긴장을 많이 해서 자주 가는 편이에요. 제가 그날 어떻게 했냐면 5시 공연이었는데 1시 이후로 아예 물을 안 먹었어요. 화장실에 가는 게 불편할까 봐. 근데 공연이 좀 길어서 9시 넘어서 끝났거든요. 참다 제가 딱 한 번 화장실을 갔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앞에 1층에 앉아 있었으면 그 휠체어 탔으니까 화장실 가는 것도 좀 다른 배려를 해주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 근데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그 배우인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휠체어를 타서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먼저 두 다리로 막 걸어 다니면 나중에 언젠가 나는 그분을 꼭 볼 건데 저 사람 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도 않을까? 뭐 혼자서 막 별별 생각을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 나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았다 치자. 그러면 나는 누군가가 없으면 뭐 갑자기 뭐 진짜 화장실을 가고 싶거나 할 때 바로 옆에 보호자가 없으면, 보호자든 활동지원사든 없으면 내가 혼자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 맨 앞자리에는 장애인 혼자만 앉게 돼 있어요. 그럼 보호자는 자기가 예매한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근데 거기가 1층, 2층, 3층으로 돼 있어. 뭐 언제 만나서 어떻게 소통을 해서 어떻게 가냐고. 막 이런 많은 생각들이 막 뒤죽박죽 하다가 에휴, 그냥 티켓이 있는 게 어디냐 하고 그냥 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정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이제 다행히
분은 이제 노래도 많이 하시고 되게 공연 준비를 진짜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 문화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건 그냥 라디오의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라디오와 그 내 주변에 앉은 그 팬들의 어떤 느낌, 막 뜨거운 열기, 그냥 환호. 남들은 막 뭐 하면 막 웃고 앉았는데 나는 왜 웃는 줄 몰라서 그냥 멀뚱멀뚱했고. 아, 사실 제가 그 정도의 진짜 애정이 있지 않았으면 이제 두 번은 정말 올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번에는 정말로 휠체어를 타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기는 경희대 평화의 전당은 공식 공연장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거기는 뭐가 됐던 맨 앞자리 4석은 휠체어석이라고 아예 규정을 해놨더라고요. 여기는 그나마 이분이 만약에 그분이 뭐 누구를 그 보러 가고 싶은 공연이었는지 참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공연 중에는 이렇게 공식 공연장을 임대해서 공연을 진행하는 데도 있지만 무슨 체육관 이런 데를 빌려서 하는 데도 많거든요. 저도 그 인천에 있는 뭐 운학체육관인가 거기에서 한번 어떤 가수 공연을 이제 친구들이 아우야 그래도 송년회인데 뭐 맨날 우리는 술도 잘 안 마시는데 공연이라도 보자, 뭐 콘서트라도 보자 그래갖고 거기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1층은 그냥 바닥이더라고요. 바닥 그냥 이런 맨바닥.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뭐 방석 같은 걸 이렇게 깔아놓고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보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2층, 3층도 있었겠죠? 2층, 3층은 이렇게 계단이 돼 있고 거기에 의자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어요. 근데 그 폭이 굉장히 좁아요. 자, 그러면 제가 그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휠체어니까 2층, 3층은 갈 수가 없어요. 전부 계단에 휠체어의 이 뭐라 그러죠? 이 의자폭이랑 이게 한 2개 정도가 있어야 들어갈 정도의 공간인데 거기는 굉장히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좁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은 무조건 1층을 가야 돼. 그런데 만약에 이런 공연장이었으면 딱 휠체어석이 있으니까 맨 앞자리에 앉아서 공연을 봤겠죠. 근데 마침 그분이 보고 싶어 했던 그 아티스트는 마침 빌린 공간이 공식 공연장이 아니었었나 봐요. 그래서 무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무대가 이렇게 있으면 이 무대 앞에 있는 공간은 다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갖고 봐야 되니까 너는 이 공연장, 자, 이걸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요 앞에가 다 공연을 볼 수 있는 게 바닥이에요. 방석이 쫙 깔려 있어요. 근데 여기 휠체어가 떡하니 서 있으면 뒷사람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어디서 보냐? 이 1층에 이렇게 의자 자리, 방석 자리가 놓여 있지 않은 이 외곽, 이 끝에 여기서 보랬다는 거예요. 그럼 각도가 이게 무대가 있는데 각도가 그러면 거의 진짜 뭐 옆모습 정도밖에 비춰지지 않는 그곳에서 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자리는 공연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이제 울분에 차 계신 거예요. 왜냐면 장애인석이라고 거기 공짜 아닙니다. 다 내가 내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물론 약간의 DC는 해주지만 사실 이게 뭐 영화값처럼 10,000원 뭐 이게 아니잖아요. 12,000원, 15,000원이 아니잖아요. 아주 미니멈 기본적으로 30,000원에서 50,000원입니다. 특히 1층 자리는 더 비싸요. 그러니까 꽤 많은 나름의 돈을 지불하고 정당하게 공연을 즐길 권리를 찾기 위해 했더니 그리고 이렇게 어디 이렇게 보니까 휠체어석이 있대 1층에. 그래서 자기는 그러면 그 휠체어석에서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공연을 즐길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예매를 딱 했더니 여기는 공식 공연장이 아니라서 너는 저 끝에 가서 보라고. 그래서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항변을 했더니 우리는 그냥 예매만 해주는 거지 우리는 아무 힘이 없다.
우리는 예매를 대행, 그러니까 공연을 기획하는 것 중에 예매를 대행해주는 대행 업체일 뿐인 거고, 공연 진행은 장소 섭외부터 전부 다 기획사가 했을 테니 기획사한테 문의를 해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조금 더 이상 참고 싶지 않다 해서 이제 기획사에다가 문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기획사에서는 그러더래요. 아니 뭐 어떡하냐 그러면, 뭐 빌릴 수 있는 곳이 그곳이었고 그곳 1층에 네가 들어갈 자리가 없고 2층 3층은 못 가면 옆에 가서 봐야지 사이트에서.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환불을 하든가 보든가 그건 네 선택이다 이랬대요. 그분이 어떻게 선택했는지까지는 안 나왔어요. 뉴스에 나왔는데. 근데 왜 갑자기요 막 나한테 입이 되는 거야. 나는 휠체어석은 아니지만 나도 장애인이잖아. 그 시각장애인은 더더군다나 앞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거기도 맨 앞자리하고 무대하고의 거리가 꽤 많이 떨어져서 제가 뭐 그분의 얼굴이나 그분의 모션을 뭐 자세히 뭐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무대의 느낌이랑 그 다음에 막 현란한 조명과 뭐 이런 그런 감각, 오감이 발동해서 느낄 수 있는 감각은 맨 앞자리랑 쫙 뒤에 2층 끝 거기랑 같습니까? 근데 왜 내가 시각장애인 1급인 내가 휠체어석에 앉으면 꼭 불법을 저지른 행위를 한 것 같은 죄책감이 들어서 차마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그리고 장애인은 기본적으로 두 번째,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서 항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게 명시적으로 돼 있는 개념화돼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장애인이라는 개념을 휠체어가 아닌 장애인으로 갈라치기를 해서 나는 분명히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휠체어라고 써놨기 때문에 내가 그 부류에 들어가지 않으니 그 불편한 죄책감을 나는 가져야 되는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장애인은 분명히 활동 지원을 받아야 될 만큼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특히 내 집, 내가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게 내 눈높이에 맞게 만들어 놓은 세팅된 내 집, 내 공간이 아닌 이상. 근데 그거를 딱 휠체어석만 4개 만들어 놓고 그럼 보호자는 어디가 딴 데 가서 있으란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도움을 받아? 그러니까 활동 지원사라는 개념이 한 묶음, 보호자라는 개념이 한 묶음으로 만들어진 걸 너네 함께 있지 않으면 부정수급이야라는 데는 갖다 쓰면서 이런 공연이나 어떤 사회활동이나 문화활동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뚝 떨어뜨려 놓고 장애인석은 맨 앞에? 장애인석 앞에 그 자리 뭐 비싼 자리인 거 알아요.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앞뒤로라도 자리 배치를 해줄 수 있는 거잖아. 그래 봐야 8명입니다. 8명. 4석이니까 거기 보호자 자리까지 하면 8명이에요. 그러면 내가 앞에 앉고 내 뒷자리에 보호자가 앉으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그것도 안 해놨어. 문화생활은 하라고 장애인 뭐 이렇게 저 등록증 이렇게 넣으면 뭐 10% 15% DC는 해놓고는 그 안에서 뭘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 공연이, 내가 원하는 내 아티스트가 꼭 이렇게 공식적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라는 법도 없는데 그러면 공식적 공연장에서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든가 그러면. 그리고 엊그저께 나온 뉴스에서 나온 그 길거리 공연이라는 것도 있어요. 길거리에서 하면 길거리가 평면이잖아. 그럼 사람들 다 서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거기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해 놓은데도 뭐 별로 개념이 없는데 아유 그 휠체어 타셨으니까 안 보이시겠네요 하고 누가 나를 그 맨 앞에서 볼 수 있게 해주냐고요. 그 앞에 다 서서 가려서 자기네들이 보고 싶은 걸 보지. 그러니까 결국은 제도는 있는데 쓸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게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아주 기본적인 모순이고 하여튼 최악의 제도인 겁니다.
이거를 사회복지를 조금이라도 현장에서 다뤄보셨던 분이 만약에 만들었으면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아유, 그냥 장애인이야. 요즘에 야 장애인도 무슨 뭐 기본권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좀 깎아줘. 장애인이 와서 보면 얼마나 보겠냐. 나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게요, 요즘에 보니까 어디였어? YTN이었나? 저 방송에 대한 기본적인 그 채널은 기억을 못 하는데, 왜 장애인인데 똑같은 시각장애인인데 막 내가 봐도 불편한 공익광고. 아, 그래, 공익광고? 그게 뭐였냐면요, 어떤 젊은 남성 시각장애인이래요. 그래서 18살인가 19살에 이제 시력을 잃었는데, 내가 보니까 그냥 느낌적으로다가 20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일반 학교를 계속 다니셨다가 뭐에 의해서 그랬는지 안 나와요. 왜냐면 이거 공익 광고잖아. 그러니까 함축적으로밖에 안 나오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밑에 자막이 있어도 내가 뭐 그걸 봐 어떻게? 근데 그냥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나는 시력을 잃었어. 난 그래도 행복해. 나는 시력을 잃었어. 난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그래야 살 수 있잖아. 우울하면, 울고 있으면 누가 도와줘?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그게 내 행복이야. 약간 뭐 그런 메시지로 뭐 하는데, 왜 나는 화가 날까요? 아니 뭐 말이 좋아. 그분은 사실은 제 느낌에는 어디서 이제 기획된 광고의 그 문구를 연출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고 싶은 걸 하라고요? 아니, 내가 보고 싶은 이 아티스트, 아티스트, 배우, 뭐 뮤지컬, 뭐 연극, 뭐 이거 하나 보러 가는 것도, 이게 내가 돈이 있어도, 보호를 해줄 사람이 있어도 갈 수가 없고, 가도 느낄 수가 없게 이따구로 해놓는데, 이거 하나도, 아니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으라고요? 시각장애인한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취업의 기회는요, 안마사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끔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다 교육을 받고 나중에 어떤 질병이나 사고에 의해서 나이가 들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나 감각이나 어떤 노하우나 이것이 있는데 조금만 이제 교육을 받으면 그 이상을 해낼 수 있는 뭐 그런 분들은 가끔 있기는 하지만, 사실 기본적으로는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안마사, 이렇게 우리가 통념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안마사도 무슨 직업의 자유가 있는데 왜 쟤네들한테만 안마를 하게 하냐고. 야, 그거 데모하고 저 벌써 서명을 몇 개를 해줬는지 모릅니다. 이거 하나를 보호를 못 해주는데 국가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라고요?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그게 행복이라고요? 근데 아무리 그게 시각장애인이 나와서 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저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저 인생을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인 거는 알고는 있는 거냐? 할 수 없는 조건인 거를 알고는 있는 거니?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 하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보러 갈 수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 볼 수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일 할 수도 없고, 내가 가고 싶은 곳 갈 수도 없고, 모든 게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없게 모두 막혀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평생을 산 제 입장에서는요,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된 것 같은 느낌밖에 사실 안 들었어요. 저 사람은 저거를 하고 돈을 받았겠지? 뭐 이런 생각? 그래도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누군가의 인맥을 타고 저 공익 광고를 찍었겠지? 이런 생각?
누군지는 몰라요, 솔직히. 그리고 뭐 그 광고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내가 못 봤을 수도 있죠. 저는 광고 나오는 타이밍에는 채널을 돌리니까. 근데 나조차도 그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고 솔직히 좀 역겨웠어요. 아니 그냥 자기가 아닌 사람들조차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고 싶어도 뭐 우리 가족의 경제적 능력이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하고 사는 게 지금 하태반인데, 아니 장애인 시각장애인인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으라고? 그게 너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쭈그려 앉아 울고 있지 말고 집 바깥을 나오라고? 아니 누구는 집 바깥을 나올 줄 몰라서 그러고 있습니까? 집 바깥을 나오는 게 목숨 걸고 나오니까 힘드니까 그냥 집 안에 있는 거일 수밖에 없는 그거를, 아유, 모르는 사람이 저러면 그렇지, 지들이 뭐 언제나 안다고 저러겠어. 근데 뭐 자기도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러고 나오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 또 누군가의 조정을 받고, 저거 선거 앞두고 또 장애인 뭐 이동권 때문에 뭐 문제 있으니까 누군가가 돈 얼마 주고 저거 기획해서 만든 거겠구나. 그런 거 아니면은 YTN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공중파 채널에 나올 수가 없잖아. 또 이용당했네. 그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 얼마 전에 그 저희 활동지원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무슨 모니터를 준대요. 모니터를 주는데 그게 화면 해설 방송 전용 모니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해서 받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신청을 할까 말까 지금 이제 고민 중이에요. 근데 신청을 할 거예요. 아마 제가 이제 저희 가족한테 그 얘기를 했고 자세한 걸 알아봐서 이제 신청할 수 있으면 해라. 왜냐면 아무리 활동지원사라도 이제 거기는 제 개인정보가 거의 대부분 많이 들어가니까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집 TV에도요, 그 이제 화면 해설 방송에게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정하면 화면 해설 방송으로 제작된 모든 프로그램이 다 화면 해설 방송으로 나와요. 보통 이제 드라마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뉴스,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많이 사라졌어요. 한 80% 이상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다 어디로 갔지? 그리고 또 하나는 화면 해설 방송이 예를 들면 본방이 나오고 한 1, 2주 뒤에 이제 1회, 2회가 화면 해설 방송으로 재방송을 하더라고요. 몇 개는 아직도 나옵니다. 근데 불과 한 6, 7개월 전까지만 해도 요즘에 그 뭐 SBS, KBS, MBC가 아닌 다른 채널 뭐 SBS 플러스, 뭐 MBC 플러스, 뭐 KBS 뭐 드라마 이런 거 많잖아요. 거기에서도 한 번 방송된 화면 해설 방송 드라마는 계속 해줬어요.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화면 해설 방송 드라마 하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아세요? 평일날 오후 12시 반 이후에요. 아니 평일날 오후 12시 반 이후면 나 같은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화면 해설 방송을 한번 그렇게 제작해서 송출이 됐으면 주말에 재방송할 때도 화면 해설 방송이 재방송이 됐어요. 아니 근데 일반인들은 그거 별로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럼 일반인들은 그거 설정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TV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설정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화면 해설 방송 전용 그 TV를 또 무슨 복지 예산 들여서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물론 이제 거기에는 각종 이제 영화나 이런 다른 컨텐츠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부터는 화면 해설 방송에 대한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그 화면 해설 방송의 교과서, 화면 해설 방송의 정석,
이라고 말하는 드라마가 한 편 있어요. 그게 이제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라는 김남기 씨가 나온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를 제가 이제 화면에서 방송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낮에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상하게 낮에 방송을 안 해. 그래서 내가 화면에서 방송을 우리 이제 가족이 찾아주기 전까지는 솔직히 약간 막 섭섭해갖고, 아니, 딴 사람도 아니고, 왜 내가 막 그 카페에다 막 글도 올렸단 말이에요. 막 화면에서 방송 꼭 좀 해달라, 막 이렇게. 물론 그게 이제 뭐 김남기 씨가 해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그냥 괜히 막 땡깡 부리는 거지 뭐 그냥. 아니 그렇게 해서 했는데 다른 드라마는 막 다 해주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섭섭했어 막 솔직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19세 이상만 관람 가더라고요. 그걸 화면에서 방송을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거기 나오더라고요. 이 드라마는 19세 이상만 관람 가라고. 그러니까 나 방송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였어요. 나 몰랐어요. 그럼 옛날 같으면 주말에 밤에 방송을 하더라고요. 11시 가까이 돼서 일요일날. 그럼 옛날 같으면 그걸 화면에서 방송을 해줬겠죠. 근데 그거는 또 그렇게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TV에서 화면에서 방송 설정을 했고 어떤 드라마는 낮에 재방송으로 화면에서 방송을 해주는데 내가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막 간절하게 바랬던 그 드라마에는 화면에서 방송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내가 막 띵 거렸더니 이제 저희 남편이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이렇게 알아봤더니 아예 그 따로 화면에서 방송들만 다 이렇게 모아갖고 컨텐츠를 모아놓은 데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래 그 모아놓은 거대로 하고 이미 제작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 거기 성우도 투입됐고 그 다음에 그 보니까 화면에서 방송을 전제로 한 작가도 따로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분들 섭외해서 일을 일단 만들어 놨잖아. 그럼 우리가 유튜브를 마음대로 볼 수 있어요. 뭐 영화관에 가서 뭘 할 수가 있어요. 기껏 보는 게 TV 아니면 라디오인데 TV는 웬만하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리모컨 하나 설정해서 그냥 집에 앉아서 볼 수 있게 해주면 좋잖아. 그걸 그렇게 따로 모아놓니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우리 남편의 도움으로 봤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왜 내가 정석이라고 했냐면 사람들은요 그 YTN에서 화면에서 방송 광고를 하더라고요. 화면을 읽어주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무슨 어쩌고저쩌고 서비스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냥 거기 자막이나 그 상황을 왜 이렇게 시나리오 같은 데 보면 뭐 문을 닫고 나간다 짜증스러운 표현으로 뭐 가로 닫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그냥 나는 읽어주는지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자 예를 들면 드라마 안에는요 배경음악도 들어가죠. 대사 A하고 B하고 대사와 대사하는 간격도 들어가죠. 거기다가 뭐 문이 닫고 비가 오고 뭐 물건이 떨어지고 차 크락션 소리 막 각종 소리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드라마를 제작해서 만들어서 연출하고 편집하는 그 과정 안에는 아주 그것을 듣기에 최적화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성우가 그 화면 해설을 해주는 그게 또 하나 첨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송하영하고 국영수가 대사를 하는데 그 사이에 화면 해설을 해줄 때 이 대사가 겹치는 그 사이에다가 그 화면 해설을 넣어버리면 대사가 겹쳐버리잖아요. 그러면 둘이서 동시에 막 얘기를 하면 내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똑같은 이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화면 해설 방송 맨 처음에 그렇게 설정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해갖고 좋다고 들어갔다가 뭐 머리가 아프더래요. 보통 드라마가 50분에서 1시간 10분 사이에 보통 많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50분에 그걸 듣고 앉아있으려니까 막 미쳐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안 보세요. 제가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 드라마는
정말 섬세하게 처음부터 화면 해설 방송을 하려고 어떤 그런 텀이나 이런 것들을 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완벽하고 정말 섬세하게 그 극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 감고 들으면 뭐 어떻게 들리냐면 되게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이 오디오 드라마? 이렇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 이후로 제가 이제 다른 화면 해설 방송 그 드라마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의 대부분 어떤 느낌이냐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에 그냥 안에 적당하게 그냥 설명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끼워 넣은 느낌? 그러니까 뭐 못 들을 정도는 아닌데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막 A가 대사를 하고 있어요. 그 대사를 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뉴스 방송에서 앵커가 막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화면 해설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뭘 빼줘야 돼요? 앵커가 TV 속에서 뉴스 방송을 하는 그 음성은 좀 작게 하고 화면 해설 방송을 해주는 그 음성이 정상적으로 들어가야 뭘 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YTN 뉴스하고 연합뉴스더라고요. 저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뭐 푸틴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러시아어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어 그걸. 그러면 푸틴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음성은 소리를 많이 줄이고 그 음성을 번역한 화면 해설을 해주는 사람의 목소리를 키워놔야 저 푸틴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고 알 거 아니에요. 똑같이 얘기를 해. 근데 원래 기존에 나와 있는 음량으로 화면이 설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작가가 써준 그 통역한 음색이 더 작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소음이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귀가 예민해 죽겠는데 난 소음을 들어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순간부터 YTN이랑 연합뉴스를 안 봤습니다. 그냥 아예 화면 해설 방송 안 해주는 대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디죠? 롯데홈쇼핑인가? 잘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막 쇼핑호스트가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밑에 이렇게 자막이 뜨면서 화면 해설처럼 막 요즘에 그 라이브 톡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막 라이브 톡을 막 읽어주는 거예요. 매번 한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어떤 시범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했잖아요. 아니 그 쇼핑호스트들은 계속 말을 하고 있어. 근데 그 말하고 있는데 위에다가 화면 해설이라고 거기다 또 누군가 또 더 씌워서 얘기를 해. 이건 무슨 전쟁터도 아니고. 아니 화면 해설 방송의 기본적인 내가 의지는 선의로 시작을 했다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다큐멘터리나 뉴스 같은 건 어차피 거의 대부분 이 장면으로 시각으로 뭐라 그러죠? 설정되어 있는 게 최소화되어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기자가 얘기를 한다거나 앵커가 말을 한다거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없애는 게 나아. 난 그런 거 서비스 해준다고 광고하는 것도 어이가 없고 해줄 거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들도 한번 이렇게 하고 눈 감고 들어보라 그래요. 그게 어려워요? 지들 귀에 그게 안전하게 들리면 우리도 안전하게 들릴 것이지만 지들 귀에도 그게 시끄러우면 우리도 시끄러운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거를 화면 해설 방송이라고 떡하니 만들어 놓고 제공해서 서비스 해준다고? 야, 그거 광고질을 하고 있죠? 난 그래서 걱정이에요. 나는 그 화면 해설 방송을 전제로 한 모니터, TV는 다 나눠준다고 하니까 일단 해서 제가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고 있는지를 다 또 확인해서 내가 또 이제 해야 되니까 나는 이제 그건 무조건 받겠지만 아니 화면에서 방송 해준답시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보고 싶은 그 부분을 다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서 못 보게 만들어 놓는 게 아닌가라는 사실 걱정이 사실은 좀 앞섭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자신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할 거면 그냥 형식적으로 뭐 장애인 뭐 어쩌고 하니까 뭐 복지 어쩌고 하니까 뭐 형식적으로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화면에서는 이렇게 하는 뭐 여기 중간에 자막에 있는 걸 읽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냥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갖고 지들 검열도 안 해보고 그렇게 막 송출할 거면 때려치라고요. 아니면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것도 나름의 뭐가 있는지, 기술적인 뭐가 필요한지 궁금하면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만든 그 화면회사 제작팀에 문의를 좀 하세요. 문의를. 모르면 적어도 그것 이상 가는 완성도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봤어요. 사실 영화도 좀 몇 편 보고. 아니 물론 뭐 못 볼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매끄럽지가 않으니까 듣고 나면 피곤해요. 이 화면을 계속 눈 깜빡이지 않고 이 블루스크린을 보면 눈이 피곤한 것처럼 이 정제되어 있고 매끄럽지 않은 소리를 계속 들으면 그냥 그건 소음일 뿐입니다. 층간소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불필요한 소음이 들리면 그냥 소음이에요. 근데 지금 대대적으로 정부에서 뭐 화면에서 방송 하나 해주면서 뭐 엄청나게 뭐 대단한 서비스 해주는 것처럼,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장애인의 개념도 몰라갖고 장애인의 개념을 휠체어 탄 사람 아닌 사람 이렇게 구분시켜 놓고, 아니 오죽하면 어떤 분이 KTX에서 휠체어석을 이용을 예매를 해놓고, 자, KTX에서 휠체어석 타는 건 괜찮은데 화장실 가고 그 좁아 터진 그 KTX 안에서, 그리고 KTX까지 가는 거, KTX에서 내려서 내 목적지까지 가는 거를 다 생각해 보니, KTX를 타고 갈 때는 휠체어석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목발을 짚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목발을 짚고 갔대요. 그랬더니 휠체어 안 갖고 왔다고 휠체어석을 못 앉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무슨 죄인 취급하면서. 그래서 막 그 뭐 KTX 뭐 관계자 뭐 해서 뭐 불러갖고 난리를 쳤는데, 뭐 막판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간신히 이제 앉아서 오긴 했는데 너무 서럽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사실은 두 다리가 불편해서 이게 목발을 짚고 오면은 정말 막 겨울에도 식은땀이 막 진짜 온 이 옷을 다 적실 정도로 힘들지만, 그 힘든 것보단 우리 집에서 나와서 휠체어 타고 KTX까지 와서 KTX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더 힘드니까 선택한 게 목발이었는데, 목발을 짚고 왔으니까 너는 휠체어석에 앉으면 안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사회복지의 복자도 모르는, 이제부터 관심을 갖겠다라는 사람이 사회복지 장관을 한다니 내가 열통이 안 터집니까? 이것도 도입 막 시초도 아니고, 그렇게 보건의료 쪽이 중요하면 뭐 여가부 같이 통일부 같이 뭐 하는 일도 없이 그 나라 돈만 나눠먹게 하고 있는 그런 데 다 빼고, 아니 그러면은 정말 그게 중요하면은 뭐 보건 질병부라든가 질병보료 질병의료 이렇게 해갖고 그쪽 하나 신설하고 사회복지는 사회복지대로 빼면 될 거 아니야. 무슨 작은 정부 만들겠다고 뭐 되도 않게, 아니 연결을 시켜놓으려면 어느 정도 뭐 맥락을 맞게 연결을 시켜놓든가. 그러면 아니 그따구로 해놓고는 사회복지 뭐 한다고 우리는 표 찍어주세요. 뭐예요? 저는요, 제가 뭐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사감이 있어서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복지를 하겠다는 사람이면 최소한의 사회복지가 뭔지, 그 다음에 장애인이 사회 안에서 지금 어떤 현실을 겪고 있는지, 제가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활동지원사가 제가 중증인데 시간이 줄었어요. 경증도 나눠서 해야 된다고. 뭐 이 얘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황당했던 게 그 독감 예방주사 있잖아요.
중증은 국가에서 공짜로 맞춰주고요. 경증은 네 돈 주고 네가 맞으래요. 제가 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경증이라고 하는 게 막 돌아다니고 뭐 활동하는 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증보다는 좀 경미하다는 거지. 이 사람들도 결국은 장애인입니다. 근데 우리 65세 이상인가? 전부 다 독감 예방주사 무료로 맞잖아요. 어르신들은 다 공짜로 맞춰주는 그 독감 예방주사 하나 경증이라고 너는 돈 주고 맞으래니? 이거는 무슨 보건복지부라고 해서 앉아있는 윗대가리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만도 못하잖아, 나만도. 어떻게 경증 장애인이랑 65세 이상 노인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내 돈 내산 해갖고 백신을 맞아야 되고 이분들은 당연히 국가가 예방을 접종해줘야 되냐고요. 위험군으로 치면 비슷한 거지. 얘네들이 즉 경증 장애인들이 연령대가 더 어리다고 해도 장애를 가졌다는 거는 이 신체적인 취약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그게 중증보다는 조금 경미하다는 것 뿐인 건데 와, 그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누리는 독감 예방주사 백신 그거 무료 백신도 얘네들은 못 맞고 있어요. 저 화딱지가 나서 저도 안 맞았습니다. 그냥. 꼴보기가 싫어. 그냥 마스크 쓰고 다니고 손 씻고 다니지 뭐. 가지고. 이런 거 바로 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은요. 물론 뭐 내가 하면은 좀 날라나요? 근데 난 어차피 안 시켜줄 거잖아. 그러면 적어도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을 알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그것들을 같이 호흡했던 누군가가 그 자리엔 가야지. 다른 거는 다 뭐 알아서 와갖고 뭐 지지든 볶든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하는 사람을 떡하니 무슨 병원장 했던 사람이랑 그 사람이 했던 복지는요 자기 가족 복지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위에 복지부 장관으로 앉혀놓고 우리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고 방구석에 틀어박혀 앉아갖고 나가느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득이다라고 해서 살아야 되는 또 몇 년의 세월이 저는 거의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화면 해설 방송 뭐 이런 거 모니터 만들었다고 무슨 생색 내지 말고 기존에 있는 TV에서 화면 해설 방송 설정해서 나올 수 있는 거나 제대로 하게 해주고 그거는 일반인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화면 해설 방송 모니터 만드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컨텐츠가 개판인데? 이건 컨텐츠 안에 들어있는 게 도대체 이거는 또 다른 소음으로 해갖고 또 다른 분노를 만들어 놓는 거를 만들어 놓고는 그거 만들어 놓고 좋다고 또 홍보는 또 근데 또 막상 그 모니터에 대한 홍보는 자세히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나는 그거 못 받았거든. 그 뉴스에서 뭐 잠깐 나왔나 봐요. 근데 마침 우리 활동지원사분께서 그 뉴스를 마침 보셨대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줄 아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9개, 10개 되는 뉴스를 봤는데 나는 못 봤어. 그럼 9개, 10개 되는 뉴스를 본 나도 모르는 그 내용을 그것도 또 신청 기간이 5월 2일에서 6월 며칠 사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놓친 사람들은 또 신청도 못해? 와, 진짜 저는 원래 학교 다닐 때 욕하고 이런 거 잘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제 친구들은 제가 욕을 할 줄 모르는 줄 알아요. 근데 뭐 솔직히 뭐 욕한다고 뭐가 달라져? 진짜 안 하고 살았는데 난 요즘엔 욕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뭐 너무 공감이 되고 요즘엔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욕을 안 할 수가. 뭐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이용할 수 있는 죄는 어마무시 많아요. 근데 막상 들어가면은 뭐 이용할 수 있는 게 다 한 개도 없어.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무슨 이게 큐 맞추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저희 아이가 그 수업을 듣는데 그 세무 관련돼 있는 수업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번 세액공제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렇게 봤더니 와
나한테 해당되는 거 한 개도 없더래. 뭐 공제는 뭐 어마무시한데 공제는 나한테 해당되는 거 한 개도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막 진짜 내 돈으로 애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뭐 급식 뭐 고등학교 등록금 중학교 등록금 뭐 다 나는 내가 해서 내가 세금 내서 했는데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가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는 또 그런 뭐 이거는 그냥 하나 만들어 놓고는 뭐 던져 놓고는 뭐 지지든 볶든지 우리는 알 바 아닌 거고 그나마 뭐 몇 개 있는 장애인 그 주차장도 뭐 어디에는 없고 어디는 또 있는데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그거 지워버리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는데 사회복지 담당하는 복지부 장관이라는 그분은 이제 내가 장관이 되면 이제 조금 관심을 가져보겠다고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았고 제가 정말 피를 토하는 진짜 마음이에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제발 이 기회에 난 그 사람이 되고 안 되고 뭐 내 의지 하나에 달려있다라는 기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그런 분이 복지부 장관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제 소신에는 확신을 갖고 있고 그분이 설령 되든 안 되든 이분이 안 됐다면 그 다음이라도 적어도 이제는 의료인은 복지부 장관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되시죠. 그분의 역량이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정말 커졌으면 따로 준비하세요. 의료인들 맨날 막 지쳐갖고 막 쓰러지고 그 와중에도 막 우리 더 이상 못하겠다고 파업하는 사태를 만들어 놓은 정부가 그게 정말 중요하면 아예 부처를 따로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코로나 지나도 뭐 또 다른 바이러스도 나올 수 있고 재난 상황도 많이 있고 뭐 하다면서요. 그러면 그것들을 완전히 맡겨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구 만들고 사회복지 따로 만들어 놓으라고. 우리는 찌꺼기예요? 왜 내가 꼬리표 붙여갖고 만들어 놓게? 자, 오늘은 장애인의 개념도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그냥 안 보이니까 글씨가 안 보이니까 불편하겠다? 다리가 불편하니까 휠체어 타고 다니면 되겠지? 또 있는 자리는 만들어 놨는데 막상 이용하려니까 저 끝자리에 가서 앉아서 보라고 그러지? 시각장애인은 휠체어석에 앉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도 답해주는 사람 없지? 만약에 그래서 내가 에이 뭐 장애인이면 나 똑같은 장애인 저거 앉았다가 나중에 저 아마 마녀사냥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야 네가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냐? 앞에 안 보이는 장애인인데 왜 거기 떡하니 가서 앉아있어? 이러고. 이런 기본, 기초,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 관심이 아니라, 관심은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고, 최소한의 이해도도 없는 이런 사람 말고, 그 사람이 하는 행정조차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의 마음가짐 자체가 그래도 이해하려 하고, 관심 갖고, 무언가를 개선하려고 하는 사람, 단 한 명! 복지부 장관은 그런 분이 그 자리에 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까지 하도 말을 많이 해서 목이 아파 죽었네. 그냥 목 아픈 거는 그냥 약 먹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분이 반드시 복지부의 수장이 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앞으로도 쭉 계속될 겁니다. 아이템이 너무 쌓여 있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힘들다.